한 남자가 처음으로 아카데미에 도착한다. 그는 무지하게도 5대 원소를 다루는 천재 교수에게 칼을 겨눈다. 모두가 그의 처참한 패배를 예상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전투 중에 교수는 봐주었을 뿐만 아니라 눈이 마주치자 모두 앞에서 얼굴을 붉히기까지 한다. 알고 보니 그녀는 이미 그를 알고 있었다. 심지어 예전에 그에게 연애 편지까지 썼었다. 하지만 수많은 소녀들이 선망하는 이 귀족은 그 이름만 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은땀을 흘리게 만든다. 미소 짓는 사형집행인, 이것이 사람들이 줄리안에게 붙여준 칭호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줄리안이 감은 눈 기사단 선발식을 위해 베일 아카데미에 도착하자 모든 후보생들 사이에 즉각적인 공황이 일어난다. 저 왕실의 미친 개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한 신입생이 계속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줄리안과 부딪힌다. 모두가 이 녀석은 죽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 된다. 줄리안과 함께 온 헐랜드조차 진정하라고 말한다. 그는 그냥 어린애일 뿐이야.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악당 줄리안의 영혼은 이미 이 위험한 게임 세계에서 살아남고 싶어하는 히키코모리 게이머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젠장, 난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는 그런 끔찍한 의도가 전혀 없지만 주변 학생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보라색 빛은 그들의 깊은 공포를 확인시켜준다. 게임 설정에 따르면 줄리안은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종종 이 힘을 이용해 적들을 농락했다. 저들을 진정시켜야 해. 줄리안이 선발식을 감독하기 위해 베일 아카데미에 온 것은 사실 기사단 고위층의 음모였다. 이전에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줄리안이 기억을 잃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만약 그가 이번 선발식을 망치면 고위층은 그를 기사단에서 축출할 명분이 생긴다. 하지만 줄리안이 무언가 하기도 전에 멀리서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좋은 아침입니다, 줄리안님. 새로운 사람은 다름 아닌 베일 아카데미의 천재 교수이자 게임 마왕 슬레이어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에일린 다나티안이다. 어린 나이에 그녀는 희귀한 5대 원소를 마스터하고 5서클 대마법사가 되는 데 성공했다. 심지어 아델라틴 마탑의 일원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인사를 하는 거지? 에일린과 줄리안은 모르는 사이 아니었나? 그는 에일린 교수의 권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려 한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녀에게서도 이상한 빛이 뿜어져 나온다. 하지만 그 형태와 색깔은 다른 누구와도 다르다. 공포인가 아니면 분노인가? 아니, 저건 원망이다.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깊다. 어째서? 히키코모리는 깜짝 놀란다. 그는 예전에 줄리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른다. 한 소녀가 그토록 강렬한 감정을 품게 만들다니 그는 긴장을 풀고 싶어한다. 하지만 나온 말은 누가 너에게 말을 걸도록 허락했지? 이 다나티안 잡종아? 이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는다. 에일린은 쓰레기를 보는 듯한 혐오스러운 눈으로 줄리안을 쳐다본다. 잘됐네. 이젠 말도 제대로 못하겠군. 줄리안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울고 싶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가 무슨 일이시죠? 라고 덧붙이지만 분위기는 무서운 침묵 속에 얼어붙어 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 그는 줄리안처럼 행동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크게 외친다. 짭종이 되면서 청력도 반쪽이 됐나? 그럼 누가 죽어가는 소리로 그걸 고쳐주지. 줄리안은 이 말로 그녀의 방어막을 깨뜨린 다음 위로해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상상과 전혀 달랐다. 에일린이 그가 칼을 뽑는 것을 보자마자 그녀에게서 무서운 마력이 터져나온다. 검을 뽑았다는 건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눈 기사단 소속이라 해도 베일 아카데미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겠어요. 에일린은 줄리안과 맞서고 싶지 않지만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세를 취한 에일린은 즉시 3서클 마법인 라이트닝 스트라이크를 시전한다. 공격은 줄리안의 검에 명중한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실적인 충격에 그는 자신이 정말로 실전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상황에 멍하니 있는 그를 보자 에일린은 더욱 분노한다. 날 전혀 진지하게 상대하지 않고 있어. 그녀는 즉시 학생들을 대피시키며 줄리안에게 교훈을 줄 준비를 한다. 하지만 에일린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가 공격을 개시한다. 그녀가 반응하여 방패를 사용했지만 줄리안의 압도적인 힘에 즉시 산산조각 난다. 적은 이제 20c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지만 에일린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다. 그것은 끌림이었다. 심장이 마구 뛰자 그녀는 힘을 제어하지 못한 채 미친 듯이 앞으로 기술을 난사한다. 진정된 후 에일린은 후회하기 시작한다. 사실 그녀는 줄리안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비록 줄리안이 클리파드 가문의 반계였지만 그는 한때 그녀가 평생 동경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고귀한 풍채는 다른 누구보다도 강렬했다. 그는 넓은 인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검술로 제국의 샛별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베일 아카데미 시절 그는 수많은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천재 에일린조차 그중 한 명이었다. 그를 처음 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에일리는 기회를 놓칠 수 없어 고백했고 가혹하게 거절당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에일리는 수치심을 느낀다. 하지만 방금 줄리안에게 빙의한 히키코모리는 이 사실을 모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공격이 통하지 않아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줄리안은 이 전투를 즉시 끝내기로 결심한다. 그는 에일린의 뒤로 순식간에 이동한 다음 칼자루로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친다. 이제 이 대련은 그만하는 게 어때? 이 행동에 에일린의 마음은 설렌다. 하지만 그보다 더 혼란스럽. 잠시 동안 그녀는 냉혈한 사형 집행인이 아닌 예전에 그 다정했던 선배의 모습을 엿본다. 어째서 기회가 있었잖아요. 왜 당신의 필살기인 월광검을 쓰지 않았죠? 를 얕보는 건가요? 줄리아는 할 말을 잃고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다. 방금 빙의에서 이 캐릭터의 검수를 아직 배우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랬다간 기억상실에 대한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꼴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줄리안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그의 악랄함을 보여줘야만 한다. 그는 미소를 짓는다. 아일린 양, 정말 알고 싶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일린의 동공이 충격으로 확장된다. 그가 자신을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줄리안이 설명한다. 그는 사실 충돌을 일으킬 의도가 전혀 없었다. 간지 함께 온 헐랜드가 아카데미에 처음 와서 감은 눈 기사단 선발식이 어디서 열리는지 모를 뿐이었다. 그는 단지 길을 물어보려 했을 뿐인데 예상치 못하게 공황을 일으킨 것이다. 이제 알았으니 당장 길을 안내해라. 다나티안의 반쪽짜리. 아일린은 어안이 벙벙한 채 서 있었다. 이유가 그렇게 간단했다니. 약간 짜증이 났지만 마음씨 착한 그녀는 여전히 그들을 안내한다. 이를 따라 걸으며 줄리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나는 월광검에 대해 전혀 모른다. 또 다른 점은 그가 방구석 페인으로서 쓸데없는 다정함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이는 줄리안의 성격과는 완전히 반대다. 아일린은 이제 무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니야. 미소 짓는 사형 집행인 역할을 더 잘 해내야 해. 하지만 이 장면은 그의 옆에 있는 두 사람을 겁에 질리게 한다. 두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한다. 이 녀석은 지금 무슨 꿍꿍이지? 몇 분 후 그들은 베일 아카데미의 훈련장에 도착한다. 이곳이 오늘 선발식이 열리는 장소다.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줄리아는 큰 소리로 모두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한다. 한편 헐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변을 훑어본다. 마침내 그의 시선은 푸른 머리의 젊은 남자에게 멈는다. 찾았다. 토스 가문의 둘째 아들. 그 가문은 크리퍼드 가문과 사이가 좋다는 점으로 유명하다. 가문 눈 기사단은 왕실 직속 기관으로 모두가 가입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 따라서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평가는 보통 수석 심사관과의 대련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오늘 윗선에서 설치한 첫 번째 함정이다. 만약 줄리안이 토스 가문을 전투에서 지게 하여 망신을 주면 그는 사교 예절을 모르는 것이다. 반대로 그가 토스 가문의 둘째 아들을 통과시키면 그것은 편애이자 부패다. 어느 쪽이든 윗선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줄리안을 처리할 수 있다. 어떻게 할 건가? 줄리안? 어쨌든 이 상황은 해결할 수 없어. 바로 그때 차분한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진다.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아나? 이 한마디에 모두가 몸을 떤다. 말한 사람은 줄리안이다. 줄리안의 악명 높은 이미지를 이용해 숨막히는 협박을 한다. 죽고 싶지 않으면 자진해서 기권하라고.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제국에서 가장 두려운 악당을 마주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기권하겠습니다. 공포에 짓눌린 한 지원자가 먼저 말했고 그 뒤로 하나둘씩 이어진다. 학실시 되던 둘째 아들마저 겁에 질려 손을 들고 기권한다. 감은 눈 기사단 지원자들이 하나둘 기권을 선언하자 줄리아는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심사 종료. 다른 도전자들이 없다면 심사는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줄리아는 관중석에 있는 아일린에게 시선을 돌린다. 그는 그녀의 머리 위에서 들끓던 혐오감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놀란다. 이건 축하할 일이야. 하지만 그는 곧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 협박이 그녀에게 통했다면 공포를 보이거나 최소한 경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 그가 이 문제로 고심하는 동안 아일린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경기장을 떠난다. 그 후 줄리아는 저택으로 돌아온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도하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생각에 잠긴다. 그는 이것이 단지 자신을 가문에서 쫓아내기 위한 원로회의 음모라는 것을 이해한다. 오늘을 넘긴 것은 순전히 운이었지만 운이 항상 따라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생각을 정리한 후 그는 테이블 위에 검집을 본다. 그는 줄리안의 오만함이 이 검을 휘두를 수 있게 하는 검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나도 그 힘을 익혀야 해. 그는 검자루를 쥔다. 금속이 긁히는 소리와 함께 칼날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줄리안은 검의 궤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것이 바로 검의 길이라는 건가?
이게 줄리안의 재능인가? 그는 시야에 보이는 길을 따라 검을 휘두른다. 즉시 맑은 검성이 밤하늘을 가른다. 비록 기본적인 검의 길은 파악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어쨌든 제국에는 수많은 검술의 달인들이 있다. 이 뒤틀린 성격의 녀석이 이토록 오래 살아남은 이유는 평범한 인물들이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장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감정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눈과 비술에 대한 독특한 이해력. 비술을 익히려면 먼저 만화를 이해해야 한다. 이 생각을 하며 줄리안은 마음속의 만화 요소를 감지하는데 집중하기 시작한다. 이제 나는 줄리안의 몸을 차지하고 있다. 기억이 없더라도 그의 모든 근육 기억은 이 몸에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들을 깨울 수만 있다면 비술을 익히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물론 만화를 사용하는 데는 위험이 따른다. 만약 그가 조심하지 않아 만화가 만화노드로 들어가지 않고 역류한다면 뇌를 포함한 주요 장기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몸에는 38개의 만화 경로가 있는데 강이 본류와 같은 6개의 주 경로와 작은 시냇물과 같은 섬 르웨니수개의 보조 경로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걱정할 시간이 없다. 행운은 용감한 자의 편이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주 경로로 만화를 흘려보낸다. 만화가 솟구치는 기묘한 감각은 전례가 없었다. 그는 양손으로 검을 쥐고 온몸으로 만화를 운용한다. 저항은 상상을 초월했고 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눈을 뜬다. 가장 먼저 본 것은 맑은 푸른빛을 발하는 칼날이었다. 이게 줄리안의 월광검인가? 해냈다. 비록 작은 성공에 불과하고 진짜 월광검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첫날이다. 조금도 쉬지 않고 다음날 그는 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기 위해 훈련장으로 달려간다. 곧 그는 제국 기사 수준에 도달한다. 하지만 축하하기도 전에 그는 대회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궁전으로 가라는 통보를 받는다. 줄리안의 성격상 직접 가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원로애가 손을 쓸까봐 직접 가기로 결심한다. 이 소식을 전하러 온 라슬라트는 겁에 질린다. 곧 두 사람은 아달라티아 제국의 궁전에 도착한다. 아달라티아 제국은 대륙의 3대 강국 중 하나이며 그중 가장 강력하다. 불안해하는 라슬라트를 보낸 후 줄리안은 호위병의 안내를 받아 단장실로 향한다. 들어서자 의자에 앉아있는 알두인 단장이 보였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알두인은 줄리안의 성격이 이전과 매우 다르다고 느낀다. 믿기지 않았지만 그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줄리안은 또 한 번 위기를 넘겼다. 그래서 이번 선발 시험에서 쓸만한 인재는 있었나? 자리에 돌아온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없었다. 검술에 능한 자는? 없었다. 이 말을 듣고 알두인의 입이 점점 벌어졌다. 그녀는 기사단의 인력 부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도 뽑지 못한 줄리안을 탓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줄리안은 지원자들이 모두 오합지졸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을 뽑는 것은 쓸모없고 순전히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그러고는 보고서를 건넸다. 이번 선발 시험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안입니다. 알두인은 서신을 받아 읽기 시작했다. 대략적인 내용은 선발 시험 중 발생하는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감은 눈 기사단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줄리안이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하자 그들은 겁에 질려 그 자리에서 포기했다. 다 읽은 후 알두인은 상부에 보고하겠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그의 임시 사무실에 비서실에서 온 편지가 있다고 알려준다. 줄리안을 배웅한 후 알두인은 흥미롭게 서류를 넘기며 생각에 잠겼다. 이 새로운 규정은 말 그대로 선발 시험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교관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설령 목숨을 잃더라도 왕실의 보호 아래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발 시험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감은 눈 기사단에 지원하는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몰락 귀족과 평민들이다. 그들에게는 힘이 없다. 그런 사람들의 불만을 억누르는 것은 쉽다. 줄리안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개혁안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알두인은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했다. 평소 규정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문서를 제출했을까? 그때 그녀는 선발 시험에 얽힌 어떤 음모를 문득 떠올렸다. 원로애가 가문과 결탁하여 이번 시험에 손을 썼다는 것을. 그녀는 이 사실을 조금 알고 있었다. 왕실 직속감은 눈 기사단의 단장이라는 직위에 있으면 듣고 싶지 않아도 온갖 소식이 저절로 귀에 들어온다. 이것을 깨닫자 그녀는 갑자기 이해했다. 이것은 경고다. 그래, 이건 경고야. 줄리안이 토스 가문과 원로애에 보내는 경고. 내놈들의 계략을 간파했다는 뜻이다. 다음에 또 이런 짓을 하면 이번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그녀는 즉시 사람을 불러 서신을 제출하게 했다. 그 큰 부상 이후로 완전히 변한 것 같다. 왕실에게가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건가? 정말 무서운 일이다. 그를 계속 주시해야겠다. 곧 줄리안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비서실에서 온 편지를 집어들었다. 내용은
대략 마법사를 호위하여 공명석을 수리하는 임무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드문 훈련 기회다. 마물을 만날 위험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미완성된 월광검을 시험해볼 절호의 기회다. 게다가 줄리안이 다시 감은 눈 기사단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릴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임무에는 기사단도 동행한다.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니 거절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은 호위할 마법사가 그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었다. 곧 줄리안은 말을 타고 수리지역으로 가 출발 준비를 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2명의 기사가 다가왔다. 수고하십니다, 줄리안교. 저는 푸른 사자 기사단의 페린 테렌드입니다. 저도 기사단 소속 하인리입니다. 두 기사는 정중하게 절했다. 하지만 그들의 정중한 말과 행동과는 달리 눈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드러난 부정적인 감정 또한 보라색이었다. 나에 대한 공포심이다. 줄리안 구역까지 그리 멀지는 않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사님들도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줄리안경, 줄린 구역까지 마차를 타고 가시겠습니까? 마차? 네. 페린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타는 것보다 마차가 더 편합니다. 그렇죠. 길이 머니까요. 마차를 타는 것이 더 편할 겁니다. 말로는 동의했지만 그는 줄리안이 그런 배려를 받을 만큼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의도를 간파했지만 그는 선뜻 동의했다. 좋습니다. 그럼 아일린 마법사님이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요? 그 말을 듣자마자 줄리안은 얼어붙었다. 하지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아일린이 이미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자 둘 다 어색함에 얼어붙었다. 줄리안은 몸을 돌려 걸어갔다. 마차 얘기는 없던 걸로 하죠. 이 말을 듣고 두 기사는 불안해졌다. 그를 마차에 태운 것이 감시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아는 건가? 페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한편 아일린은 왜 여기서 줄리안을 마주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보자마자 도망가는지 알 수 없어 당황한 표정이다. 그리고 줄리안은 아일린과 자신의 관계나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 그는 단지 생각을 읽을 수 없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낄 뿐이다. 그리고 아일린은 분명 마차에 탈 것이다. 그러니 나는 말을 타고 최대한 아일린을 피하며 임무를 빨리 완수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 곧 일행은 공명석을 보관하는 작은 탑에 도착한다. 아일린은 수리가 필요한 공명석을 점검하기 시작한다. 점검 결과 공명석의 균열이 너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다. 수리는 불가능하고 교체만 가능하다. 하지만 일단 교체하면 이곳의 결계가 사라질 것이다. 결계가 없으면 마족들이 공격해 올 것이다. 빨리 내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아일린은 안심시키듯 미소 짓는다. 걱정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며 아일린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작업에 착수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체 준비가 끝난다. 그래서 아일린은 이 짧은 틈을 타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녀는 밖에서 순찰 중인 줄리안과 마주친다. 아일린이라는 말을 듣자 줄리안은 돌아서서 도망친다. 이것을 본 아일린은 그의 망토를 붙잡는다. 왜 자꾸 저를 피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겠지. 아일린은 그의 반박에 할 말을 잃는다. 하지만 스토커라고 불린 것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누가 스토커라는 겁니까? 두 사람이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던 중 갑자기 끔찍한 살기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한다. 자세히 보니 근처에 마족 3마리가 나타났다. 자꾸 절 피하시니까 이 꼴이 나잖아요. 아일린이 화를 내며 그를 쳤다. 수리 때문에 결계가 열려있다고 말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속이 시원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푸른 사자 기사단원 한 명이 그들 쪽으로 날아온다. 줄리안은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한다. 어떻게 평범한 마족이 이렇게 강한 공격력을 가질 수 있지? 고개를 돌리자 쌍각의 인간형 마족이 나타난다. 젠장, 쌍각의 마족이다. 각 마족의 전투력은 다양하다. 보통 머리나 몸에 있는 뿔의 수로 등급을 나눈다. 뿔이 없으면 무각, 뿔이 하나면 단각, 뿔이 2개면 쌍각, 이런 식이다. 뿔이 많을수록 개체의 힘은 더 강하다. 어째서? 왜 하필 이 시간에 마족이 나타나는 거지? 이는 만약 공명석 수리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뜻이다. 다행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감당할 사람이 있다. 어차피 마족들은 무각과 단각뿐이다. 병사들은 마법사를 지원하라. 훈련받은 병사들은 즉시 행동에 나선다. 그들은 대열을 형성하고 각자 마족이 공격해오는 방향으로 무기를 들어올린다. 공명석을 교체하는 데는 약 10분 정도 더 걸릴 것이다. 수리가 끝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내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하다. 적극적으로 공명석이 수리될 때까지만 버티면 결계는 복구될 것이다. 단각 이하의 마족들은 형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소멸할 것이다. 이제 슬슬 내가 직접 나설 때가 된 것 같군. 집에서 허수아비를 상대로 연습했던 검술, 여기서 실전에 써볼 때다. 줄리안의 강력한 검술을 실전에서 펼칠 생각에
줄리아는 극도의 흥분을 느낀다. 갑자기 바늘처럼 날카로운 살기가 덮쳐온다. 아일린이 고개를 들자 짐승 형태의 마족이 하늘을 가르며 화살처럼 그녀에게 달려든다. 이런. 별개의 힘이 약해진 순간을 노렸군. 이는 마족이 상당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다가오는 마족을 보며 아일린은 무의식적으로 눈을 질끈 감는다.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찾아오지 않는다. 그녀가 떨면서 눈을 뜨자 그토록 경멸하던 그 남자가 그녀 앞에 서 있다. 수많은 귀족과 평민을 처형했던 이 왕가의 검이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그녀를 지키고 있다. 뭐 하는 겁니까? 알고 등급 마법사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 정도입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겁니까? 그제야 아일린은 잠시 잊고 있던 것을 기억해낸다. 빨리 만화 전도관과 새 공명석을 이쪽으로 가져오세요. 공명석 수리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해요. 수리실로 달려가는 아일린을 보며 줄리아는 마침내 이 쌍각의 마족을 상대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는 근처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쌍각의 마족을 올려다본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사실 반드시 저 녀석을 제거할 필요는 없다. 아일린이 공명석을 성공적으로 수리하기만 하면 이 위기는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공명석을 교체하려면 최소 7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뛰어난 기사조차 즉사시킬 수 있는 저 괴물을 7분 이상 붙잡아둬야 한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해보자. 알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족의 거대한 손이 이미 덮쳐온다. 줄리아는 검자루를 꽉 쥐고 마족의 발톱을 막아내며 동시에 날아간다. 그 공격을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낼 줄은 몰랐다. 그는 다시 한번 평범한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 줄리안의 괴물 같은 신체 능력을 실감한다. 하지만 이 불완전한 월광검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줄리안은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피를 한 움큼 토해낸다. 저 녀석이 4개의 발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다. 그가 생각할 틈도 없이 찢어지는 포효와 함께 쌍각의 마족이 다시 맹렬한 추격을 시작한다. 반응할 시간이 없다. 그는 단지 신체의 본능에 따라 검을 휘두를 뿐이다. 줄리아는 이대로 계속하면 패배가 확실하다는 것을 안다. 그는 정신을 집중하고 검의 만화를 불어넣는다. 그러자 줄리안의 필살기가 나타난다. 월광검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가 쌍각의 마족에게 수직으로 올려 베는 순간 그 생물체에게서 끈적한 피 같은 액체가 뿜어져 나온다.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그것이 뿜어내는 감정의 색은 더욱 짙어진다. 마침내 보랏빛이 온몸을 감싼다. 보호 본능이 발동한 후 쌍각귀는 땅을 박차고 뛰어오르는데 이것이 바로 기회다. 이전과는 달리 공포에 사로잡힌 먹잇감은 두려워할 가치가 없다. 정신이 맑아지자 줄리아는 새로운 특성인 통찰을 얻게 된다. 그는 이내 사악한 미소를 짓는다. 이걸로 끝내자. 달빛 색깔의 번개가 갑자기 나타난다. 쌍각귀의 몸은 순식간에 두 동강 난다. 순식간에 방금 전에 치열했던 전투가 환상처럼 느껴진다. 지켜보던 병사들과 기사들은 모두 충격받은 눈으로 그를 쳐다본다. 동시에 아일린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공명석 충전 완료. 결계가 곧 재가동될 겁니다. 아일린이 공명석 수리를 마치고 지휘관인 쌍각귀가 죽자 남은 부하들은 결계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한다. 알았다. 우리가 살아남았어. 병사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몰래 줄리안을 훔쳐본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미소 짓는 사형 집행인의 악명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위기에서 모두를 구한 영웅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가득하다. 수고하셨습니다, 줄리안님. 페린의 시선은 수도를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뒷수습은 페린경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검에 묻은 피나 닦으러 가봐야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괜찮은 호수를 봤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줄리아는 호수 쪽으로 걸어간다. 호수에 비친 눈감은 자신의 얼굴을 보며 줄리아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죽는 줄 알았네. 아니, 정확히는 거의 죽을 뻔했지. 아물과의 첫 만남이 쌍각귀 수준의 괴물이라니. 어쨌든 살아남은 게 다행이다. 방금 있었던 일을 떠올리니 아직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실전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피비린내 나는군. 점점 이 몸에 적응하고는 있지만 아직 능력치 창의 내용에는 완전히 익숙하지 않다. 특성, 통찰 레벨 1,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상의 약점을 쉽게 발견하고 상대의 감정 변화를 더 쉽게 감지하며 공포심을 품은 적에게 추가 피해를 줄 수 있다. 쌍각귀의 목숨을 끄는 마지막 일격, 배기 직전에 포착했던 검의 궤적, 이것이 바로 통찰이겠지. 내 지식과 줄리안의 경험이 결합되어 상대의 약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특성이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검을 뽑아든다. 칼날은 거미줄 같은 미세한 균열로 뒤덮여 있다. 한 번에 과도한 만화를 주입해서 생긴 균열일 것이다. 몇 번 더 휘두르면 분명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이다. 위력과 안정성 모두 아직 원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번 실전을 통해 배운 것은 전투 방법뿐만이 아니다. 이 불완전한 월광검을 완성할 방향도 찾았다. 한편 원로원에서는 제국의 4대 가문 중 하나인 클리포드 가문의 셋째 아들
헐랜드가 있었다. 그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사악한 시선을 견디며 마른 침을 삼킨다. 그래서 그 녀석이 우리 계획을 눈치챘다는 건가? 현 가주의 핏줄이 아니었다면 너 같은 쓸모없는 쓰레기는 진작에 쫓겨났을 거다. 오래님, 패한기사단이 최근 왕실 비서실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이제부터는 말입니다. 기사단 입단 시험 중에는 교관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왕가의 이름으로 책임 추궁은 엄격히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올해는 분노의 차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친다. 그건 줄리안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이잖아. 왕가의 계에 불과한 놈이 감히 경고를 해. 하지만 오래님,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끼어든다. 무슨 뜻이지? 항상 왕명만 따르던 줄리안이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변수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럼 일단 지켜보자는 건가? 그냥 가만히 지켜보자는 말이냐? 내 추측일 뿐입니다만 줄리안을 북부 전선으로 추방하는 것보다 이게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렇게 하지. 그렇게 원로원 회의는 끝이 났다. 한편 공명석 호위 임무를 마친 줄리안은 하루 종일 쓰러져 쉬고 싶은 마음뿐이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만화를 소모했기 때문이지만 쉴 시간은 없다. 줄리안은 쌍각기를 상대로 훌륭한 성능을 보였던 자신의 필살기 월광검을 어떻게 완성할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칼날 전체가 아닌 일부만이 기운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이 버티지 못한 것이다. 그때 그의 시선이 탁자 위의 보석들로 향한다. 이것들은 라슬롯을 통해 왕가에서 보낸 것들이다. 사람마다 흐르는 만화 친화력은 다르다. 라슬롯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말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수첩과 펜을 꺼내 기록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마법사마다 잘하는 마법이 다르고 기사마다 기운의 능력과 색이 다른 것이다. 라슬롯은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한다. 말하며 그는 보석 하나를 꺼낸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만화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런 보석들은 만화 전도성과 용량이 가장 높다. 만화를 주입하면 루비의 색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 그렇군요. 하지만 자신의 만화 친화력과 충돌하면 이렇게 된다. 만화가 주입된 루비 표면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균열을 목격한 라슬롯은 충격과 아쉬움을 동시에 보이며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법사들은 만화 친화력을 원소라 부르며 5가지 색으로 구분한다. 이것은 만화의 특성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해했다면 이 보석들을 모두 금고로 돌려보내라. 깨진 루비는요? 그냥 버려. 잠시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왕실 비서실에서 뵙자고 합니다. 임무 보고를 직접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가 직원을 따라 대기실로 향할 때 구석에 있는 검집이 눈에 들어온다. 아마 방문객의 동료 것일지도 모른다. 나보다 먼저 온 방문객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도 무척 익숙해 보인다. 검집을 집어들자 기억을 자극하는 묘한 기시감이 더욱 강해졌다. 강한 육체에 강한 정신이 깃든다. 검집 가장자리에 새겨진 문구를 읽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이 나를 신경 쓰이게 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 검을 당장 놓아라. 타락했구나. 뒤에서 갑자기 사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벽위로 가득 찬 그 목소리. 이건 절대 비서나 직원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 순간 뒤돌아보지 않아도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었다. 확인하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허리까지 흘러내리는 금발과 에메랄드빛 눈동자가 보였다. 그 눈에 불쾌함이 서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바로 리네아 룬드벨이었다. 아틀레탄 제국의 명문 기사 가문, 룬드벨 가문의 딸이다. 그녀와 율리안은 둘 다 검성 하이덴 라이히의 제자다. 그녀는 게임 예고편에서 율리안의 손에 죽는 주요 인물이기도 하다. 리네아 룬드벨이라는 캐릭터를 묘사할 말은 많지만 단 하나만 고르라면 숨막히는 미모일 것이다. 리네아의 외모는 정말이지 눈부셨다. 그녀 주변에 흐르는 우아함은 남자들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았다. 플레이어의 주인공인 하이덴 라이히의 충실한 추종자로서 그녀는 인기 투표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뜻밖에도 직접 보니 훨씬 더 아름다웠다. 내가 율리안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했겠지만 그건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율리안은 스승을 배신한 제자니까. 그는 오늘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비서실에서 찾는 사람이 바로 그인 걸까? 인사는 생략하지. 스승님의 검을 돌려줘. 리네아는 역겹다는 표정으로 검을 달라는 손짓을 했다. 스승님께서 궁에 오셨던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지? 그냥 물어본 거야. 어쨌든 하이덴 스승님은 한때 내 스승이기도 했으니까. 말을 마친 율리아는 검집을 리네아에게 돌려주었다. 그러고는 자리에 앉아 호출을 기다렸다. 리네아의 온몸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것이 보였다. 그건 분노를 나타낸다. 나중 기록에는 그녀가 율리안을 뛰어넘는 뛰어난 인물로 성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결국 미숙한 소녀일 뿐이다. 리네아 룬드벨님, 하이덴 라이히 스승님께서 부르십니다.
조용한 분위기는 비서실 직원에 의해 깨졌다. 리네아는 검집을 든 채 일어섰다. 1초라도 더 머무는 것이 견딜 수 없다는 듯 서둘러 떠나려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비서실에 들어섰을 때 하이덴 스승님은 보이지 않았다. 비서실장만 그곳에 있었다. 하이덴 스승님은 두 사람에게 빈민가에서의 임무를 부여하고 일찍 떠났다고 한다. 분명히 왕실 비서실장의 개인적인 호출은 단지 임무 보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율리안의 상태를 직접 평가하기 위함이었다. 즉 임무 보고는 그저 위장이었던 것이다. 포리를 마친 율리안은 궁을 떠나 수도로 향했다. 결국 지금이야말로 월광검을 완성할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에 제대로 된 무기를 만들고 검날의 보석을 받고 만화 회로를 새기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론 아무 보석이나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월광석이 필요했고 월광석은 보통 보석상들이 취급한다. 곧 율리안은 보석상에 도착했다. 월광석을 구매하고 싶군. 보석상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 가게에는 월광석이 없습니다. 그런가? 율리안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가게 주인은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지만 어떻게든 구해보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석상을 나온 후 율리안은 임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또 빈민가에 마물이 나타났다. 상부에서는 조사를 명령했다. 실제로 조사해봐야 미제 사건으로 끝날 뿐이고 특히 사건 현장이 왕가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빈민가이기에 더욱 그렇다. 빈민가는 제국이 다른 나라들을 강제로 합병한 후 남겨진 잔재와도 같다. 그 사람들은 제국의 주류 문화와 종교를 따르지 않는다. 심지어 인종도 다르다. 또 진입이 금지된 후 그들은 동쪽에 모여 빈민가를 형성했다. 왕가가 감히 빈민가에 간섭한다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어차피 그럴 의도도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하이덴이 리네아에게 경험을 쌓게 하려는 걸까? 율리안과 인연을 끊은 이후로 그는 리네아를 직속 제자로 삼고 온 힘을 다해 훈련시켜왔다. 곧 그들은 임무 명령서에 표시된 위치를 확인하며 조사를 시작했다. 리네아가 갑자기 율리안을 지나쳐 앞으로 달려나갔다. 하지만 그 방향은 명백히 틀렸다. 리네아 양, 그쪽이 아니오. 그녀는 멈춰 서서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의심스러운 표정은 명백했다. 그럼 이 표지판은 왜 있는 거지? 어떤 외부인이 하는 말보다 이게 더 믿을만해. 나는 너와 달라. 너처럼 내 멋대로 행동할 수 없다고. 나는 차기 검성이 될 몸이다.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네아는 이미 앞으로 걷기 시작했다. 율리아는 아무리 말해도 그녀가 믿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어쨌든 왼쪽 길이 올바른 경로다. 이 동부 빈민가는 마왕 슬레이어 플레이어들이 결국 마주해야 할 통곡의 벽이다. 비록 같은 길 때문에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여기서 포기하게 된다. 물론 나 같은 고인물 플레이어에게 이곳은 손바닥 보듯 훤하다. 리네아의 뒷모습을 보며 율리아는 머리를 쓸어 넘기고는 천천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리네아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의 실제 구조는 지도와 완전히 달랐다. 목적지는 034A 구역이다. 현재 위치는 033 벨거나스 A 구역.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인 034A 구역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다음에 나타난 표지판에는 갱11바나시 구역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서대로라면 032 구역이 나타났어야 했다. 그 사실은 율리안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내가 말했잖소. 불법 증축 때문에 이 빈민가의 표지판은 전혀 재구시를 못한다고 율리안이 등 뒤에서 말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말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더 짜증나게 들린다. 한관마. 그렇게 잘 알면 나 따라오지 말고 혼자 가지 그래? 그녀는 속사포처럼 쏘아붙이고는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타나는 표지판은 034 구역으로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더 멀리 이끌었다. 뭐야 대체? 출발점으로 돌아온 리네아는 분한 듯 발을 굴렀다. 그동안 줄리아는 계속 뒤처져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오늘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며 리네아는 뒤에 있는 줄리안을 힐끗 쳐다봤다. 그의 말투로 보아 이곳 지리에 익숙한 것 같다. 만약 그녀가 잘못을 인정하고 조용히 뒤를 따른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안 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하지만 이건 스승님의 유일한 제자로서 특히 저 배신자에게 망신을 당하는 꼴이다. 물러서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줄리안? 그는 인정하기 싫지만 검성 하이덴 라이히조차 인정한 비할 데 없는 천재다. 그의 발놀림만 봐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낭비 없는 깔끔한 발걸음, 완벽한 호흡, 솟구치는 무시무시한 살기까지. 검을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이것은 훈련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다. 이 때문에 리네아는 항상 줄리안과 비교당했다. 그였다면 분명 해냈을 텐데. 그였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지. 이런 덧없는 생각들이 리네아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띠를 잃었나? 바로 그때 남루하고 꾀지죄한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계속 빙빙 도는 걸 보니 여기 처음 와보는 모양이군. 이 근처 지리를 잘 아시나요? 술 한 잔 사주면 길 안내해 줄 수 있는데. 문제 없어요.
리네아는 이 험한 세상에 대가 없는 친절도 이유 없는 자선도 없다는 것을 안다. 내 이름은 바덴이다. 아가씨는? 너는 리네아예요. 이 말을 들은 바덴은 속으로 희희낙낙했다. 제대로 월척을 낚았군. 옆에 있던 줄리안이 자신을 소개하려 했지만 바덴은 돌아서서 가버렸다. 남자 이름 따윈 관심 없어. 그냥 따라와. 바덴,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은데. 곧 바덴의 안내를 받아 술집에 도착했다. 주인장, 한 잔씩 주시오. 수도에서 온 것을 본 바텐더는 일부러 가격을 부풀렸다. 한 잔에 30나흐씩. 리네아의 멍한 표정을 보고 바덴이 서둘러 설명했다. 빈민가 술은 원래 더 비싸다고. 뭐라고요? 겨우 30나흐? 엄청 싸네. 리네아는 금화 주머니를 꺼냈다. 바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역시 귀족 영예는 다르군. 그래서 그는 바텐더를 찾아가 약을 탄 술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크게 한탕할 거라고. 곧 특별히 준비된 술이 나왔다. 리네아가 잔을 입술 가까이 가져가는 것을 보며 바덴의 입이 귀에 걸렸다. 갑자기 손이 끼어들어 리네아의 잔을 낚아챘다. 이 술에 장난질이라도 쳤나? 무슨 소리야. 바덴은 당황하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문제 없다면 네가 마셔. 아니면 마시게 해주지. 줄리안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무시무시할 정도였다. 그만해, 줄리안. 무슨 짓이야? 남자의 이름을 듣자 바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굳어버렸다. 방금 줄리안이라고 했나? 바덴, 어떻게 왕가에게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이제 어떡하지? 바텐더는 패닉에 빠졌다. 귀족과 평민을 가리지 않고 학살하는 악랄한 악마이자 왕가의 개로서 제국에서 그의 무시무시한 명성을 모르는 자는 없었다. 괜찮아. 바덴이 억지로 침착하며 대답했다. 술집에 경호원들이 있어. 근처에 매복해 있던 3명의 경호원이 나타났다. 성가신 자식이군. 단검을 든 경호원이 먼저 말했다. 말을 다 듣고 줄리아는 손에 든 잔을 으스러뜨렸다. 할 말은 끝났나? 날 공격하고 싶다고? 이 말을 듣고 대머리 경호원 하나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줄리아는 한 손으로 그의 목을 잡았다. 위에 있던 경호원이 기습을 시도했다. 줄리아는 돌아서서 주먹 한 방으로 그를 쓰러뜨렸다. 여러 남자가 줄리안의 압도적인 존재감만으로 짓눌려 움직이지 못했다. 옆에 있던 리네아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검을 쥐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지? 알게 뭐야. 일단 패고 질문은 나중에 해. 말을 마친 줄리아는 유리 조각을 집어 바덴의 목에 갖다 댔다. 자, 항복인가? 죽음인가? 항복하면 죽이진 않겠다. 이미 혼비백산한 바덴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항복을 선택하고 길 안내를 돕기로 했다. 그는 몇 가지 정보도 제공했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직접 겪은 리네아는 자신의 경험 부족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전 교육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었다. 리네아는 다소 풀이 죽어 보였다. 바덴이 술에 뭘 탔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술? 그게 궁금한가? 줄리아는 약간의 경멸을 보였다. 응, 말해봐. 술집에 들어오기 전에 만화 감지로 살기를 느꼈거든. 모든 생명, 모든 사물, 모든 현상,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만화가 깃들어 있고 만화는 다른 만화에 강하게 반응하지. 안정된 만화를 주변에 뿌리는 거야. 박쥐의 초음파처럼 다른 이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율리아는 혼잣말하는 그녀를 보며 몰래 미소 지었다. 사실 이 방법은 마법사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며 율리안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넘쳐나는 막대한 마력량 덕분이다. 원래 기사들은 고유의 직감이나 기척 감지로 숨어 있는 적을 찾아냈다. 하지만 지금은 전성기의 율리안이 아니기에 이 방법으로 보완해야만 했다. 그런데 아까 그 남자에게 물어본 건 034번 도로 사건이 아니라 생활 환경이었잖아. 왜 그런 거야? 리네아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우리가 조사하는 건 034A 도로에 마물이 나타났는지 여부야. 여기에 누가 사는지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당연히 상관 있지. 율리안의 담담한 미소를 본 그녀는 오히려 미간을 찌푸렸다. 마물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지?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아신 바르바토스의 잔재가 인간이 아닌 생물에 기생했을 때 그 개체가 마물이 되는 거 아니었어? 누가 인간은 마물화되지 않는다고 했지? 네가 못 봤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저 극히 드문 일일 뿐이지. 리네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들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율리아는 말을 이었다. 빈민가라 해도 이곳은 공명석이 깔린 수도와 인접해 있어. 만약 마물이 여기서 자연적으로 나타났다면 너무 억지스럽지. 작은 동물들은 크기에 한계가 있어서 성장하기도 어렵고 내 말대로라면 자연 발생도 아니고 기생도 아니라는 거잖아. 설마 빈민가에 마물이 될 만한 숙주가 없다는 거야? 그럴 리가. 땅에 널린 게 숙주인데? 이 순간 리네아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마물화되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야? 말도 안 돼. 터무니없는 소리야. 그렇다 쳐도 이게 생활 환경이랑 무슨 상관인데. 마물화가 시작된 인간은 고열에 시달리게 돼. 지난 일주일 동안 해열제를 산 집은 3곳이야. 이 집들만 확인하면 돼. 하루면 충분하지. 리네아는 분한 듯 따졌다. 네가 틀렸으면 어쩔 건데? 내가 틀렸다면 내일부터는
리네아 양의 방식대로 따로 움직이지. 참 귀찮은 아가씨로군. 처음 두 집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세 번째 집으로 가는 길, 리네아가 갑자기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이야. 인간은 마물화될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는 게 증명될 거라는 생각에 우쭐해진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모든 생물은 마물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간은 단지 다른 생물에 비해 확률이 낮을 뿐이다. 저기야. 맞지? 리네아가 멀리 있는 집을 가리켰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강한 냄새가 풍겨왔다. 이전에 공명석 수호 임무에서 맡았던 것과 같은 냄새다. 피비린내와 마물의 악취가 섞인 냄새. 곧이어 그들은 마지막 집의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도 대답이 없었고 다시 문을 두드리려던 참이었다. 나무 긁히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을 연 사람은 백발의 노파였다. 그녀는 뿔도 마물의 특징인 점액도 없었고 분명히 이성을 유지하고 있어 마물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노파의 망설이는 눈빛과 더듬는 말투는 안에 무언가 수상한 것이 있음을 암시했다. 저희는 왕가 직속 기관 감긴 눈 기사단입니다. 감긴 눈 기사단. 노파의 눈에 혼란이 스치더니 이내 적대감으로 변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노파는 격렬하게 문을 닫으려 했다. 율리아는 한 손으로 문가를 잡고 세게 잡아당겼다. 문은 쉽게 뜯겨나갔다. 옆에 있던 리네아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라 지켜봤다. 최소한 설명은 해줘야지. 너무 착해, 리네아 양. 그게 네 발목을 잡을 거야. 우린 조사하러 온 거지 민폐를 끼치러 온 게 아니야. 제국이 이런 강압적인 방식을 원할 것 같아? 제국은 결과만 중요하게 여겨. 어떤 방법을 쓰든 신경 쓰지 않아. 알을 마친 율리아는 식탁 위의 식기를 쳐다봤다. 식사 중이었군. 하지만 주민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 집 식구는 노인 1명과 어린 아들뿐인데 여기 있는 음식량은 3인분이야. 오늘 손님이 왔나? 마물화 과정에 있는 평범한 사람은 마신의 죽음의 잔류 의지에서 오는 충동을 이겨낼 수 없다. 눈앞의 노파가 멀쩡하다면 보이지 않는 아들이 매우 의심스럽다. 이 집에 마물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음식에는 아직 약 냄새가 남아있어. 이건 손님에게 약을 먹인 다음 방에 갇힌 마물에게 먹이로 주려는 거지. 설마. 이 말을 들은 리네아의 얼굴에 당황과 불신이 떠올랐다. 노파 역시 당황하며 잠긴 문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미친 듯이 꺼내 문을 열려고 했다. 아들아, 도망가렴. 어서 여기서 나가. 하지만 열린 문에서 기괴한 아가리가 갑자기 튀어나와 순식간에 노파의 머리를 으스러뜨렸다. 그런 끔찍한 장면에 리네아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옆에 있던 율리아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했다. 이전에 쌍각 마물과 싸웠을 때처럼 율리안의 캐릭터 본능은 이런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게 해주었다. 피로 뒤덮인 마물의 머리에서는 날카로운 뿔 하나가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다. 리네아는 뿔이 하나뿐인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칼집에서 검을 뽑았다. 그녀는 돌진하며 검을 휘둘렀지만 갑작스러운 마물의 등장에 당황했는지 몸이 굳어있는 것이 역력했다. 다음 순간 마물이 마구 휘두른 팔이 리네아를 강타했다. 그녀의 칼날에서 검기가 서서히 흩어지는 것을 보며 율리아는 리네아 룬드블의 치명적인 단점을 떠올린다. 그녀의 만화 소모량은 보통 사람보다 많지만 정작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른다. 이대로 가다간 그녀가 위험해질 것이다. 만약 임무 중 사상자가 발생하고 특히 검성 에스테스의 제자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분명 모든 이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나에게도 골치 아픈 문제가 된다. 율리안의 역할을 완벽히 연기해야 하는 나는 조금의 의심도 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율리아는 리네아의 앞을 막아선다. 이를 본 리네아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네가 다치면 안 되니까. 쓸데없는 소문에 엮이고 싶지 않거든. 게다가 이건 내 일이기도 하고. 아무리 다시 리네아에게 달려들자 율리아는 특성 통찰을 발동한다. 그러자 유려한 검술이 이어진다. 그 순간 마물의 몸은 이미 누더기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필사적인 각오로 마물은 리네아에게 공격을 날린다. 뭐라고? 회복했다고? 율리아는 리네아가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 당황해서 다급하게 외친다. 물러서! 다시 공격해야 해. 하지만 마물과 근접전을 벌이던 리네아는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한다. 당황한 그녀는 식탁에서 접시를 집어 마물의 얼굴에 던져버린다. 접시에 담긴 수프가 마침 마물의 시야를 가린다. 율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는 검의 만화를 집중시킨다. 하지만 그가 힘을 모으는 바로 그 순간 리네아가 다시 마물의 손에 붙잡힌다. 삐를 토하는 리네아를 보며 율리안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온몸에 만화가 넘쳐 흐르고 그의 눈은 살기로 가득 찬다. 기회를 포착한 그는 마물의 가슴을 그대로 검으로 꿰뚫는다. 리네아 또한 마물이 힘을 잃은 틈을 타 소나기에서 벗어나 뛰어오른다. 이내 마물은 과다출혈로 땅에 쓰러져 죽고 만다. 월광검도 쓰지 않고 마물을 죽인 율리안을 리네아는 미친놈 보듯 쳐다본다. 월광검을 썼으면 단번에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쓴 거지? 이쪽이 더 재미있으니까. 역시 저놈은 진짜 미친놈이야. 빅민가 임무가 끝나고 그들은 수도로 돌아온다.
이번 임무 보상은 전부 가져가. 어차피 난 한 것도 없으니. 리네아가 걸음을 멈추고 힘들게 입을 연다. 율리아는 리네아를 돌아본다. 눈이 마주쳤지만 그의 얼굴에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다. 헐가면 같은 얼굴로 평소처럼 눈을 가늘게 떴을 뿐이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리네아 양. 우린 동문이지 않습니까? 난 네가 싫어. 리네아는 일부러 소리내어 말한다. 율리안을 싫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그런 노골적인 저기에도 율리안은 변함이 없다. 꽤 직설적이시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스승님께서는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셨지만 당신은 아무런 책임감 없이 힘을 사용해요. 당신의 절제력은 끔찍해요. 스승님께서 당신을 쫓아내신 것도 당연해요. 방금 마무를 상대로 보여준 압도적인 힘을 떠올리자 리네아에 쌓였던 불만이 다시 터져나온다. 왜 스승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왜 스승님을 죽이려 하는 거죠? 절제란 겁쟁이들에게나 필요한 미덕이지. 스승님도 겁쟁이라는 건가요? 스승님에 대한 모욕을 참지 못하고 리네아는 주먹을 꽉 쥔다. 그녀의 분노를 알아차렸는지 아닌지 율리아는 태연하게 말을 잇는다. 리네아 양은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군요. 어떤 사람들은 절제 없는 삶을 살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모두가 엄격하게 단련된 고귀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 세상의 대다수를 차지하죠.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무 보상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웃으며 말을 마친 율리아는 궁전으로 향했고 그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지켜본다. 리네아는 미간을 찌푸린다. 절제 없는 삶이라니.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리네아의 마음은 혼란스럽다. 돌아가시는 겁니까? 그 순간 인사가 그녀의 생각을 깨뜨렸다. 마차에 탄 남자가 리네아를 바라본다. 엘긴 삼촌이다. 론드벨 가문의 일원인 그는 그녀 아버지의 남동생이다. 영지로 가는 길이라면 내가 태워주마. 어서 타거라. 어쩔 수 없이 리네아는 마차에 올라탄다. 하이든 스승님의 과제는 막 끝낸 것이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느냐? 네라고 대답하려는 순간 리네아는 이번 임무에서 자신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닫는다. 결과는 괜찮았지만 솔직히 인정하기는 창피하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거 다행이구나. 하이든 스승님께서 내 재능을 잘못 보신 건 아니겠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엘기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리네아를 본다. 그런데 아까 함께 있던 남자는 설마 율리아는 아니겠지? 최근 그의 움직임 때문에 원로회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더구나. 사무국에서 심사 안건까지 제출해서 원로회를 압박했다는 소문도 들었다. 태국의 귀족들 중에서 율리안에게 관심 없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지. 귀족으로서 엘긴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 악명 높은 왕실의 개말이다. 그의 흥망성쇠는 권력자들의 초점이며 소문을 좋아하는 자들이 즐겨 이야기하는 주제지. 게다가 귀족으로 태어났으면서 왕실의 개노릇을 하니 무시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귀족임에도 원로회를 압박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남자야. 하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율리안 그 자신이다. 엘기는 리네아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와 가까이 지내지 마라. 그 남자는 지극히 위험한 인물이야. 그에게 동료애 같은 건 없어. 그는 대인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까. 귀족으로서 그는 우리가 피해야 할 인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촌. 하지만 그는 정말 강해요. 완벽한 검술. 위급한 순간에도 침착하죠. 힘을 남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힘을 분배하는 절제력은 그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검술과 꽤 잘 맞습니다. 오로를 사용하지 않고 마물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는 시야, 그리고 그런 움직임을 실행할 수 있는 신체 능력까지. 그는 강해요. 저보다 훨씬 더. 한편 줄리아는 임무 보고를 위해 알두인 단장의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알두인은 격노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줄리안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생각해보니 알두인은 이전에 그의 말투에 의심을 품었었습니다. 빈민가의 마물 목격 소문을 확인하러 간 것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범죄자가 자수를 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거죠? 처음에는 줄리안은 알두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자마자 그는 즉시 빈민가의 바덴에 관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바덴에게 자수하라고 말했지만 그가 정말로 그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러 온 것 같습니다. 왜 제 이름을 언급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알두인은 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여전히 줄리안에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냅니다. 그러고는 서류 한 장을 건네줍니다. 이번에 2건의 임무를 완수한 보너스를 포함한 당신의 활동비입니다. 활동비는 기본적으로 그의 월급입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며 줄리안은 미소를 멈출 수 없습니다. 만천 그나르. 자세히 보니 감시자 기사단의 정규 급여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는 최근 2건의 임무를 완수한 덕분에 이렇게 큰 금액을 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리네아가 이번 임무의 목 전체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엄청난 급여 명세서를 마주하고 줄리아는 무심코 중얼거립니다. 알드윈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적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에는 부상 때문에 여러 날 쉬었으니까요. 이 말을 듣고 줄리아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더 많이 번다는 거네. 줄리아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가의 개노릇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만 그는 갑자기 급하게 휘갈겨 쓴 마이너스 숫자로 표시된 부분을 발견합니다. 급여 공제 항목, 영지 관리비, 하인 월급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좋아, 이건 이해할 수 있어. 금액도 그리 크지 않아. 제국예술협회원 유지비, 잡지 구독료. 괜찮아. 이것도 겨우 받아들일 만해. 그는 이미 줄리안이 예술을 사랑하고 돈을 쏟아붓는다는 걸 알았지만 이 구독료는 터무니없습니다. 거장 크루시우스의 에이드 우주 컬렉션 할부금. 이 바보는 완전히 미쳤군. 그래서 급여 명세서의 공제 내역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순급여액은 900그나르. 줄리안 같은 귀족에게 남은 돈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이 녀석은 저축이란 걸 하긴 했을까? 줄리안은 눈을 감고 쓸모없는 골동품으로 가득 찬 저택을 떠올립니다. 거실, 침실, 심지어 서재까지 모두 예술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바보는 단 한 푼도 저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보석상에서 주문 제작한 월광석을 찾아야 합니다. 돈도 없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는 임무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드윈 단장님, 새로운 임무가 있습니까? 알드윈의 눈에 혼란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갑니다. 당신이 먼저 물어보는 건 처음 듣는군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줄리아는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제국에 미소 짓는 사형 집행인, 낙인 가면을 쓴 악마, 검성의 옛 수제자, 줄리안 클레이포드 플라톤. 영광스럽고 악명 높은 수많은 칭호를 지닌 남자지만 저축은 0입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사치품을 그렇게 많이 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하지만 돈이 부족하다면 그림 컬렉션을 팔면 되지 않습니까? 알드윈이 조롱하듯 흡족해합니다. 한마디 말이 멍한 상태에서 그를 깨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겁니다. 상기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줄리안의 말을 듣고 알드윈은 다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결국 줄리안은 자신의 그림을 목숨처럼 아꼈으니까요. 전부 팔아버릴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완전히 충격에 빠진 알드윈을 뒤로 한 채 사무실을 떠납니다. 이 녀석, 돈이 정말 급한가 보군. 한편 귀족 원로의 의원들은 줄리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괴물은 월광검도 쓰지 않고 나무를 쓰러뜨렸어. 통제 불능의 야생마처럼 위험해. 원로회의 아질란이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알고 있네. 오딘이 사악하게 미소 짓습니다. 이때 하인이 다가옵니다. 그러고는 알곤 레인을 배웅합니다. 원로회 의원들도 줄리안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월광검도 쓰지 않고 정말 마물을 쓰러뜨렸다고? 예. 그럼 그는 정말 괴물이군. 계획대로 진행할까요? 그래. 그는 결국 내 자산 중 하나가 될 거야. 곧 줄리안은 미술관에 도착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줄리안님. 저는 에이드 코스모스 미술관의 감정사 펠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감정을 의뢰하실 물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곧 캔버스로 덮인 물건 앞에 도착합니다. 천이 거치자 유화 한 점이 드러납니다. 그림을 본 감정사는 미소를 감추지 못한다. 그는 돋보기까지 꺼내들며 작품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한다. 몇 분 후 감정사는 어색한 미소를 짓는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위작입니다. 다른 걸 가져왔어야 했다. 저택 입구에 걸려 있었으니 고품질의 예술품일 것이라 생각했다. 아닌가 보다. 하지만 이렇게 비슷한 위작은 처음 봅니다. 제가 구매하고 싶습니다. 1000나이르 정도면 어떻습니까? 다행히도 감정사는 구매 의사를 밝혔고 가격도 적당해 보인다. 하지만 월광석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율리아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계약서를 가져오겠습니다. 말을 마친 감정사는 화랑 뒤편으로 향한다. 율리아는 조용히 그림을 바라본다. 이 녀석은 어쩌다 위작을 수집하게 된 걸까? 이거 크루시우스 빈센트의 작품 아닌가요? 아일린이 갑자기 나타난다. 이 모습에 옆에 있던 감정사는 깜짝 놀란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일린은 손가락으로 눈앞의 그림을 가리킨다. 그림 아래쪽에 크루시우스 빈센트의 서명이 있지 않나요? 이건 진품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감정사는 이미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 앞에 있던 율리안의 살기는 거의 감출 수 없을 지경이다. 감히 나를 속여. 감정사는 이 광경에 너무 놀라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온몸이 보라색 공포의 기운에 휩싸였다. 하지만 율리안이 그를 벌하려던 찰나 아일린이 그를 막는다. 어떤 감정사도 100% 정확할 수는 없어요. 가끔 잘못 판단하는 건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죠. 이 말을 듣고 율리아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현실로 돌아온다. 하마터면 사람들 앞에서 평정심을 잃을 뻔했다. 그렇다면 감정가가 달라지나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율리아님. 만약 진품이라면
저희 화랑에서는 도저히 구매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 그림은 대체 얼마짜리인 거죠? 잿빛 얼굴의 감정사는 말을 잇지 못한다. 실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으니 이 그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제가 사람 한 명 소개해드릴까요? 크루시우스 작품이라면 두말 않고 사갈 구매자를 알아요. 하지만 조건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 저 감정사에게 해를 끼치지 마세요. 둘째, 제 일 좀 도와주세요. 어때요? 어차피 지금 맡은 임무도 없으니 거래 성립이군. 오해하지 마세요. 친절해서 돕는 게 아니니까요. 지난번에 공명석 교체를 도와주셨잖아요. 그 빚을 갚는 셈 치세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지? 매일 아카데미의 야간 순찰 경비원이 유령에게 공격당했다고 주장해요. 유령 이야기는 학생들이 지어낸 소문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교수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가정에 그 낡은 건물 주변에 서 있으면 항상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게다가 공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다치는 경비원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제 생각엔 마물 같아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아카데미에는 결계가 쳐져 있어요. 아무리 있을 리가 없죠. 결계가 약해졌을 때 몰래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 결계가 그리 안정적이지 않았거든요. 이제 경비를 서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해결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분이 도움을 청하러 데려온 사람인가요?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길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끼어든다. 새로운 사람은 바로 베일 아카데미의 마법 교관이자 마법사인 하디 고드프리다. 율리아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곧 하디는 다시 아일린에게 시선을 돌린다. 그러고 보니 아일린 양은 꽤 성가신 일을 맡았더군요. 무슨 성가신 일이요? 이건 학생들을 위한 제 의무예요. 성가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맞아요. 혈통으로 따지자면 아일린 양은 정말 불평할 게 없죠. 관계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다면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겁니다. 노력해야 할 사람은 하디, 당신이죠. 아일린은 물러서지 않는다. 당신의 지난 논문은 반개인 저보다 겨우 통과했잖아요. 뭐라고? 남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다. 반개 쓰레기는 애초에 고용하지 말았어야 해. 분수를 알아라. 하지만 바로 그때 율리안이 옆에서 나선다. 그는 재빨리 칼을 들어 올린다. 이 모습에 옆에 있던 두 사람은 겁에 질린다. 둘 다 눈을 질끈 감는다. 숨조차 쉬지 못한다. 다음 순간 벽에 구멍이 뚫리며 안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온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어보니 마물에 빙의된 풋인프들이 구멍에서 기어나오고 있다. 다행히도 율리안의 반사신경은 빨랐다. 꽤 칼날이 번쩍이자 풋인프들이 우르르 무너져 내린다. 그것들은 하디 바로 위로 떨어진다. 살려줘. 마물에게 깔려 죽겠어. 하디는 미친 듯이 소리친다. 그래서 반개인 제가 구해드려야 하나요? 율리안은 장난스럽게 웃는다. 꽤 겁이 많긴 하지만. 아일린이 갑자기 먼 곳을 가리킨다. 저 풋인프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더니 빠르게 쌓이고 있어. 거대한 악마로 변신한다. 저게 본 모습이군. 이를 본 율리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 그는 칼을 뽑아 들고 앞으로 뛰어든다. 한 번, 두 번. 악마는 매질에 고통스럽게 울부짖는다. 심지어 도망치기 위해 분열하기 시작한다. 분열하면 개체가 작아지고 작아지면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다. 율리아는 이것이 일격필살의 기회임을 안다. 거의 예비 동작도 없이 악마는 순식간에 고깃덩어리가 된다. 일이 끝난 후 아일린은 공명석 결계를 보강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감지했죠? 네? 악마의 위치 말인가요? 공명석 결계 탐지에도 걸리지 않았는데 대체 어떻게 발견하신 거죠? 율리아는 악마에게서 풍기는 불길한 기운을 읽어 감지했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이 세상 누구도 그 게임 시스템에 대해 알지 못한다. 비밀이야. 그 얘기는 일단 접어두죠. 방금 하디에게 반개 혈통을 강조하셨잖아요. 당신도 예전엔 반개를 무시하지 않았나요? 율리아는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네, 잊으셨어요. 절 반쪽짜리라고 부르셨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반개를 편들다니. 정말 이상하네요. 다들 당신을 두려워해서 감히 말을 못하지만요. 하지만 당신의 그 무례한 태도는 저에겐 꽤 익숙하거든요. 글쎄, 본가든 반개든 우리 모두 같은 피를 나눴지. 그때는 내가 잘못 말했다는 걸 인정하지. 이 말을 듣고 아일린의 얼굴이 새빨개진다. 이건 사과인가요? 이렇게 큰 부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율리안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한다. 제 부탁을 들어주셨으니 이제 그 구매자를 만나러 가죠. 곧 아일린의 소개로 율리안은 그림을 구매자에게 가져가고 그림을 본 올롬은 흥분하며 바로 일어선다. 세상에, 살아서 이 걸작을 제 눈으로 직접 보다니. 그는 조심스럽게 작품을 살펴본다. 마치 그림에 몰입한 듯 그는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건 대화가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크루시우스는 오랫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동생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죠. 그는 이 그림에 궁극의 슬픔과 외로움을 쏟아부었습니다. 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율리안은 건성으로 동의한다. 율리안의 그런 무관심한 반응을 보고 올롬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친다. 동시에 그의 머리 위로 희미한 안개가 나타나는데 의심을 나타내는 부정의 기운이다. 이 그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하지만 아일린의 감정과 그림을 본 올롬의 반응으로 보아 이건 진품일 텐데 대체 뭘 의심하는 거지? 당신은 진정으로 이 그림을 이해하십니까? 대개는 그저 돈 때문에 오신 것 같군요. 합리적인 가격만 지불하면 되지만 저는 그 가치를 아는 분과 거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걸 의심하는 거였군. 상황을 파악한 율리아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안다. 대화가 크루시우스는 이 작품을 완성한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겁니다. 올롬은 몇 초간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다. 율리안의 말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그의 머리 위 잿빛 안개가 사라졌다. 당신이 예술에 대한 식견이 있을 줄은 몰랐군요. 크루시우스는 그림에 묘사된 바로 그 장소에서 죽었습니다. 올롬 부학장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금액을 논의해보죠, 율리안 경. 이 말을 듣고 율리안은 간절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자 올롬이 연극처럼 헛기침을 한다. 이 정도 금액은 어떻습니까? 올롬은 조심스럽게 손가락 4개를 편다. 다만 그날은 월광석을 사고도 충분히 남겠군. 예상보다 높긴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 불만족스럽다. 율리아는 흥정을 시작한다. 이건 작가 사후에 황금기를 맞이한 작품입니다. 현적으로 오르신 말씀입니다. 율리안 경. 올롬이 긍정하는 표정을 짓는다. 그의 머리 위로 잿빛 안개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크루시우스가 남긴 마지막 작품으로 그의 파란만장한 삶에 마침표를 찍은 작품입니다. 그럼 1만을 더 얹겠습니다. 총 50만 그나르입니다. 어떻습니까? 50만 그나르? 그는 마침내 감정사가 갤러리 전체를 팔아도 살 수 없을 거라던 말의 의미를 이해한다. 율리안은 마른 침을 삼킨다. 다소 믿기지 않았지만 율리안 특유의 표정 관리와 미소로 평정심을 유지했다. 거래가 즐거웠습니다. 장면이 전환되고 아일린도 올롬의 집무실에 도착한다. 올롬 부학장님. 아일린이 고개를 숙이자 올롬은 새로 구매한 그림을 감상하고 있다. 아일린. 구간 건물 문제는 처리했다고 들었네. 수고했네. 아일린 교수. 하지만 지금부터 할 얘기는 기밀로 해야 하네. 이번 사건은 새벽녘 학회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네. 새벽녘 학회라니요. 왜 그들이 아카데미를 노리는 거죠? 새벽녘 학회는 최근 제국 내에 나타난 악마 숭배 단체일세. 아직 조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서 당분간은 비밀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결계를 강화해뒀으니까요. 그런데 줄리안님과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그분 덕분에 꿈에 그리던 작품을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그거 참 잘됐군요. 줄리안님은 벌써 떠나셨습니까? 오늘 받자마자 월광석을 잔뜩 사러 간다며 서둘러 떠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일린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번에 아일린이 마탑에 제출할 논문에 월광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일린이 보석상에 달려갔을 때 주인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월광석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말에 아일린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논문이 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월광석을 구매한 줄리아는 곧 대장간에 도착합니다. 그는 월광의 힘을 견딜 수 있는 검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수도에서 가장 유명한 대장간, 황혼의 대장간은 검성 하이든 라이가 검을 맞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장장이는 보석으로 검을 만들고 싶다는 말을 듣고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그건 전혀 검이 아니야. 그저 장식품일 뿐이지. 내 자존심이 그런 물건을 만드는 걸 허락하지 않아. 분노에 찬 루게가 나무 탁자에 손바닥을 내리칩니다. 탁자 위의 설계도가 그 충격으로 가볍게 흔들립니다. 우리 황혼의 대장간은 기사를 위한 무기만 만듭니다. 그러니 장식품을 원하시면 다른 곳을 찾아보십시오. 장식품이 아니라 무기를 만들러 온 겁니다. 루게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무기라고? 당신이 제출한 설계도를 보니 칼날 중앙에 월광석을 받고 싶어 하더군. 월광석은 보석이야.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일반 금속보다 강도가 약한 데다 만화 문양까지 새기고 싶어 하고 이런 검은 한번 휘두르면 산산조각 날 거야. 줄리안이 물러서지 않자 루게의 얼굴 전체가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이때 근처에 앉아있던 한 아름다운 여인이 곤란한 표정을 짓습니다. 줄리안님, 저희는 저희가 만든 무기에 공방에 인장을 새깁니다. 만약 이 무기가 한번 사용하고 부서진다면 저희 브랜드 평판에 손상을 입힐 겁니다. 월광석은 결국 보석이니까요. 보석을 핵심으로 만든 검은 필연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줄리안님께서 저희의 우려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제가 그 검을 부러뜨리지 않겠다고 보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월광석은 일반 보석보다 경도가 낮은 광물입니다. 걱정된다면 이렇게 하죠. 제가 대금과 보석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검을 만들고 제가 그 칼날을 손상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무슨 속셈이지? 루게의 당황한 상태를 무시하고 줄리아는 말을 이어갑니다. 만약 시험 중에 부서진다면 이미 지불한 제작비는 포기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우쏘. 만약 시험 중에 부서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지. 며칠 후 대장장이들이 밤낮으로 일한 끝에 검이 마침내 완성됩니다.
그것을 쥐는 순간 시원한 감각이 손끝에서 퍼져나갑니다. 그의 몸 안에 흐르는 만화를 손잡이에 주입하자 칼날이 갑자기 푸른빛을 냅니다. 그래, 이게 바로 진정한 월광검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넓은 공터에 도착합니다. 대장장이들이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자 루게가 갑옷을 입힌 나무 인형을 꺼냅니다. 만약 줄리안님이 월광검으로 이 갑옷을 벨 수 있다면 저희는 자신있게 당신께 맡길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갑옷은 온통 자잘한 흠집투성입니다. 갑옷의 두께는 꼬박 1cm입니다. 일반 갑옷은 두께가 2mm에 불과합니다. 이건 갑옷이라기보다 괴액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줄리안은 월광검 손잡이를 잡습니다. 그는 잠시 호흡을 고르고 칼날에 만화를 주입합니다. 숨을 참은 채 검을 높이 쳐듭니다. 검의 그림자가 내려오자 예외 없이 모두가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뜹니다. 바닥에 흩어진 갑옷 조각과 줄리안의 손에 들린 완전히 멀쩡한 월광검을 보니 그가 해냈습니다. 이때 그의 눈앞에 나타난 대화창에도 특성, 미완성 월광검이 월광검으로 진화했다는 문구가 뜹니다. 마침내 완성되자 줄리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엄청난 만화를 주입했음에도 칼날은 다른 곳이 없습니다. 정말 얕봤군요. 옆에서 루게가 멋쩍게 말합니다. 하지만 줄리안이 떠날 때까지도 루게는 불안해하며 부러뜨리지 말라고 거듭 경고합니다. 한편 스승과 제자인 하이든과 리네아는 줄리안이 갑옷 인형을 손쉽게 배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둘 다 믿을 수 없어합니다. 여전히 뛰어나구나. 직접 보지 못해 아쉽구나. 너는 그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느냐? 어떤 느낌이었지? 네, 정말 강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강해요.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느냐? 이상하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어딘가 여명의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대장간을 떠난 후 줄리안은 기분 좋게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는 점점 더 줄리안 같아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원래 세계로 돌아가려는 목표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세계에서 계속 줄리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결국 이 세계는 멸망할 테니까요. 게임의 엔딩은 하이든이 마왕의 부활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야기는 이제 여명회가 등장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고집 센 악당 조직입니다. 그들은 마왕 바르바토스를 부활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이든 사제의 철천지원수이기도 합니다. 리네아의 아버지가 이 조직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이든에게 협력을 구해야 할까? 하지만 그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도 원작의 줄리안처럼 새벽회에 잠입해서 정보를 수집해야겠지. 하지만 어떻게 들어가지? 줄리안이 고민하던 그때 그의 몸이 경이로운 직감 특성을 발동시킨다. 누구냐? 하지만 골목은 텅 비어있다.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는다. 누구지? 환상인가? 하지만 경이로운 직감은 틀린 적이 없다. 착지 소리가 울리며 망토를 두른 인물이 그의 앞에 나타난다. 또 만났군요, 줄리안. 상대는 몸집이 작은 여자다. 그녀는 뛰어난 흑마법 지식을 가진 마녀이자 새벽회의 주교 미카엘 엘레노르다. 그녀 옆에 있는 남자는 하이든의 숙적인 엘레노르일 것이다. 줄리안이 먼저 입을 연다. 엘레노르 역시 빙빙 돌려 말하지 않는다.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도 알아보시는군요. 과연 줄리안님답네요. 당연하지. 네가 뭘 하고 싶은지까지 알고 있다. 그럼 이야기가 훨씬 쉬워지겠네요. 엘레노르가 손뼉을 치며 대답한다. 지금 바로 답을 들려주시겠어요? 뭐라고? 사실 줄리안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 아까는 순전히 허세를 부린 것이었다. 이거 아직 신중하게 생각해봐야겠군. 줄리안이 태연한 척 대답한다. 그건 안 되죠, 줄리안님. 어쨌든 먼저 회에 가입하고 싶다고 제안한 건 당신이었으니까요. 그건 맞다. 그러니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주게. 게다가 가입에 시간 제한은 없지 않나? 줄리안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그는 줄리안이 이미 새벽회와 접촉해 가입 신청까지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건 그렇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다른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해요. 엘레노르가 다소 다급하게 대답한다. 만약 당신이 가입을 빌미로 우리를 조사하고 체포하려는 것이라면요? 어쨌든 당신은 왕가에 가장 충실한 개니까요. 이 말을 듣고 줄리안은 깊은 생각에 잠긴다. 젠장, 벌써 의심하고 있잖아. 하지만 난 새벽회를 조사하러 온 게 아니야. 조직에 가입하고 싶다. 만약 제국이 알게 되면 난 끝장이고 그건 최악의 엔딩으로 이어질 거야. 만약 하이든이 내가 새벽회에 가입한 걸 알게 되면 우리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해. 그럼 난 영원히 이 게임 세계를 떠날 수 없게 돼.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 일에 연루되어 의심받을 줄은 미리 몰랐어. 줄리안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한다. 넌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만약 내가 탈퇴하겠다고 고집하면 어쩔 거지? 줄리안의 어조가 심각해진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머물러야 할 겁니다. 남자가 혀를 차며 앞으로 나선다. 그가 로브를 젖히자 거구의 남자가 새벽회 전투부대 소속의 무슈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는 일반 기사들을 훨씬 뛰어넘는 전투력을 지녔다. 이 흉터 기억하나? 그가 왼쪽 눈을 가리킨다. 네가 내게 새긴 이 상처가 밤마다 욱신거린다. 미안, 갑옷 따위는 잘 기억 못해서.
말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은 시선을 맞춘다. 전투가 곧 터질 듯하다. 다음 순간 무슈가 갑자기 땅을 박차고 앞으로 달려든다. 줄리안은 패시브 능력인 경이로운 직감을 발동시킨다. 그는 검을 뽑아 막지만 급한 나머지 뽑은 것은 월광검이 아니다. 그냥 평범한 철검이다. 일단 이걸로 버텨야겠군. 좁은 골목에서 검과 주먹이 맞부딪힌다. 불꽃이 튀며 잠시 골목 전체를 비춘다. 한 차례 공방 후 줄리안의 검에는 이미 심각한 균열이 보인다. 이거 위험한데. 줄리안이 한 발 물러서며 자세를 가다듬으려는 순간 무슈가 사악한 만족감에 찬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는 온 힘을 주먹에 모은다. 그는 줄리안을 향해 맹렬하게 주먹을 내지른다. 줄리안은 미처 피하지 못한다. 주먹이 그의 가슴에 정통으로 꽂힌다. 그는 즉시 벽으로 날아간다. 검은 순식간에 두 동강 난다. 어떠냐? 가보한테 이렇게 얻어맞는 기분이 어떠냐, 줄리안? 무슈는 조롱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줄리안의 온몸이 분노로 불타오른다. 그래, 왜 항상 줄리안의 뒤처리를 해야 하는가? 그는 원조 줄리안이 일으킨 문제를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데 지쳤다. 근처에 있던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불가능해. 저렇게 다치고도 아직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러나 줄리안의 감정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무릎에 손을 짚고 일어설 준비를 한다. 그의 옆에 팝업창이 뜨며 고유 특성을 표시한다. 각성의 눈이 발현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신경 거슬리네?